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토픽입니다. 첫 번째는 ESG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출발점부터 역사와 이제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ESG 중에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슈가 이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는 더 이상 비재무적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적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이제 기후 관련된 재무 리스크에 대한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IR 하시는 분들께 요즘에 가장 큰 어떤 인게이지먼트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특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UNEP-FI에서 ESG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4년도에 저희가 SM 매니지먼트 워킹 그룹을 런칭을 해서 한 전 세계에 있는 한 40여 개 되는 자산 운용사 또 이제 증권사들한테 당신네 리포트에 ESG의 어떤 요소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해서 그걸 받았어요. 이게 2004년도 보고서를 보시면 머티리얼리티 리포트라고 하는데, 저런 보고서를 받아서 쭉 보다 보니까 ESG가 주가에 영향이 있네? 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처음으로 ESG가 피듀셔리 듀티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처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ESG가 어떤 시장이 있어요. 근데 ESG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ESG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다면 굉장히 무책임하겠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책임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책임 투자라고 부르자. 근데 이건 리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법적인 해석을 프레시필드라는 법률회사랑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ESG를 고려하지 않는 거는 무책임한 투자이고 ESG를 고려하는 건 책임 투자이다. 이런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여기 글로벌 컴팩트에서도 와주셨습니다만 UN 글로벌 컴팩트와 함께 PRI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책임 투자 원칙 PRI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PRI를 만들면서 이렇게 6개의 원칙을 만들고 에셋 오너들을 끌어들입니다. PRI 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그 에셋 오너들이 참여하기에 좋은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에셋 오너들 막 끌어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태계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쭉 붙으면서 지금 이제 한 2,300여 개 회원사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가 활성화가 됐고, 그리고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이 PRI에 가입한 2,300여 회원사의 총 운용 자산이 89 트릴리언 US달러에 이르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에코티가 단연 많죠. 그리고 처음에 에코티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픽스드 인컴 쪽으로, 또는 지금 이제 대체 투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가고 있고, 여기서 패시브, 액티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화가 되면서 이 책임 투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저희가 프레시필드 리포트를 받았을 때는 ESG가 주가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리걸 케이스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ESG 요소가 주가에 영향이 없다면 고려 안 해도 돼요. 근데 주가에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고려 안 하는 운용사가 있다 그러면 진짜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05년도에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하고 저희가 이걸 피듀셔리 듀티 2라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명명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10년이 흘렀으니까 이게 얼마큼 메인스트림화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하는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상황에 이르렀냐면 작년 올해 유로피안 커미션의 그 금융안전국에서 그 EU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만들었어요. 거기엔 뭐가 있냐면 ESG를 고려하는 것이 Fiduciary Duty다. 더 이상 해석에 여지를 달지 마라. 이거는 ESG를 고려하는 건 Fiduciary Duty의 일환이다. 라고 이제 법률적인 정의를
버렸습니다. 법률 안에 이제 이걸 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ESG를 고려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 책무가 ESG는 아니지만 ESG를 고려하지 않는 거는 수탁자 책무의 위반이 되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2005년도에 이 컨셉을 얘기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duciary duty 체인이 있는데 협의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셋 오너가 베네피셔리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흐르면서 fiduciary duty 2 프로젝트부터는 그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본을 활용을 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어떤 현명한 판단, 충실한 판단, 그리고 주의를 가지고 그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fiduciary duty에 대해서 이제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PRI하고 Generation Foundation이라고 엘고가 이제 리딩하는 재단인데 저 세 기관하고 같이 해서 많은 국가들과 함께 개별 국가 레벨의 fiduciary duty 로드맵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국가 레벨의 그 로드맵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갑자기 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PRI라는 걸 만들어서 책임투자 원칙을 만들어서 ESG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을 시키자. 그것도 자산 에셋 오너와 에셋 매니저.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저희가 지속가능 보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에셋 오너 중에서도 보험사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팅도 해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와 언더라이팅에 ESG를 넣자라는 원칙을 만들었고 지금 올해는 이제 9월달에 저희가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책임 은행 원칙을 발표합니다. 근데 저희가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책임 투자 원칙과 지속가능 보험 원칙은 ESG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책임 은행 원칙에서는 ESG라는 단어를 지금부터는 쓰지 않아요. 다만 이제 개인 니즈와 사회 목표에 따라서 은행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 개인 목표와 니즈와 사회 목표라는 건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파리 기후 협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ESG 중에 특히 E에서 기후는 비재무적 요소가 아니라 재무적 요소라는 걸 좀 말씀을 이제 뒤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금융기관은 그럼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융기관이 ESG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내 투자금을 잘 매니지먼트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수탁자 책무나 이 코드 오브 컨덕트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연금의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 이걸 제일 잘 설명한 문구가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정한 적극적 투자 관리자는 스스로를 단순한 주주가 아닌 사업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사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돼야지 나도 돈을 벌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금융기관들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 ESG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한 같이 얘기를 하자. 특히 저는 그 원종현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준과 절차를 사전 공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정보들 사전에 모아서 나의 리스크를 체크하고 게임의 룰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내부 직접 이행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 회의도 하고 기업 접촉도 하고 인게이지먼트하고 투자 지분을 재조정하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나 서비스 기관을 위탁할 때는 그 위탁을 하는 기관들한테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 나랑 같은지, 그들이 갖고 있는 ESG 리서치 자료 깊이와 범위는 어떤지, 정말 그걸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지, 또 그들의 거버넌스, 기존의 경영관여 활동과 결과, 뭐 그냥 몇 번 얘기하고 말았대요 이게 아니라 뭔가 개선을 일으켜서 주가를 올리고 이것이
그 투자의 어떤 그 밸류로 이어지는 이런 걸 한 적이 있는지를 보고 그 서비스 기관을 선택을 해야 된다. 또 쟁점사항의 논거, 결과의 후속 조치,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리포팅 역량을 보고 위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셋 오너들과 자산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내부 정책과 기준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 수 있으면 사전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쉽겠죠. 이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IR 부서의 첫 번째 임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게이지먼트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보고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컬렉티브하게 할지, 그리고 이제 초기에 관여를 해서 결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초기 노력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에 이사회 접촉, 공개 성명서 발표, 의결권 행사, 주주 제안 등을 하게 됩니다. 투자 회수까지도 가는 것이죠. 이런 이 금융기관의 그 어떤 절차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LGIM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이제 ESG를 고려한 투자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랑 파이낸셜 리스크를 보고 있고, 비즈니스 리스크의 한 축으로 ESG를 보고 있고, 이걸 합쳐서 ESG와 크레딧 리스크를 인테그레이션에 투자한다고 해요. 아, 크레딧 리스크? 과연 거기까지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아젠다로 이 특수주제 세 번째 걸 가져왔습니다. TCFD라는 게 있어요.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약자입니다. 이 특수주제에서 가장 눈에 띈 플레이어가 누구냐면 신용평가 회사예요. 스탠다드 앤 포어스가, 아마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즈니스를 보면서 앞으로 2도시 시나리오, 기후 규제가 강화됐을 때 여러분들의 영업이익이 몇 %가 깎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이걸 가지고 신용평가 등급에 반영을 한다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S&P 레이팅에서는 ESG 요소를 신용평가 등급의 20%에서 25%까지 반영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TCFD를 들고 왔냐면, 지난 6월 달에 그 S&P 레이팅에서 나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신용평가 등급에, 보수적이잖아요, 신용평가라는 건. 신용평가 등급의 ESG 중에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칠까 고민을 하면서 9,000개 지표를 뽑아봤대요, ESG에서. G가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아니요. S,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이라는 건 원리금 상환 능력에 기초한 거잖아요. S?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럼 제일 많이 미치는 게 뭡니까? 2인가요? 그렇게. 2?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기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는 우리가 ESG라고 통상 얘기할 때는 이게 비재무 정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후로 갔을 때 얘는 재무 정보예요.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FSB한테 금융안정화위원회입니다. TCFD라는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나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실 거고, 어떤 회사에서는 이걸 탄소배출권 사는데 내가 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몇십 %를 쓰는 회사도 있으십니다. 근데 막상 금융기관한테 그런 정보 안 주시잖아요. 재무제표 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할당받은 배출권의 양과 배출권을 사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금융 쪽에서 산업계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informed decision making을 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TCFD입니다. 근데 몇 톤 배출한지는 궁금하지 않고, 그게 재무제표의 financial disclosure, 이
보시면 리스크랑 오퍼튜니티가 있지만 결국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잖아요. 여기다 반영해서 애뉴얼 리포트에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도시 시나리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시 내에서 지구온난화가 되는 수준으로 가는 시나리오 하에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니면 좋아지는지를 내달라. 근데 2도시 시나리오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만큼 줄여야 돼요. 지금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도시 시나리오는 뭐냐면 석탄발전소가 다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석탄발전소를 내가 많이 들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또는 회사다 그러면 그걸 좌초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이다 그럼 모든 건물마다 다 있어서 도시에서 쓰는 에너지 한 50%가 태양광으로 간다. 또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2030년에 한 140불, 지금 한 20불 되거든요. 23불 되는데 140불까지 올라가고 심지어는 2050년이 되면 미국의 탄소세 가격은 210불이에요.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스트레스 테스팅을 해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TCFD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팅 할 때 쓰는 겁니다. TCFD에서 얘기하는 거는 맨 위에 이제 거버넌스, 우리 이사회와 우리 경영진의 역할,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내 비즈니스 전략, 기업 전략, 재무 전략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체계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리고 내 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움직이면서 기업들한테 막 인게이지먼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캐스터나 이제 CPPIB에 이제 이 TCFD와 관련된 내부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온실가스 정보를 내세요. 온실가스에 관련된 재무 정보를 내세요. 2도씨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지 망하는지 내세요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게이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TCFD라는 게 가이드 레코멘데이션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제도화될까?의 척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유러피안 커미션의 금융안전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 10개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2019년 올해 말까지 이 10개 중에 8번 빼고 다 제도화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다 리뷰가 끝났고 테크니컬 가이드도 다 나왔어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자문 제공 시 지속가능성 통합, 벤치마크 지수 있죠? 코스피 200에도 온실가스 이 TCFD를 감안해서 이 지수를 다시 세팅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신용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데가 피치, 무디스가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스탑자 측면 이제 법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ESG 고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은 2021년 1월까지 플랜인데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 건전성 감독을 할 때 기후 리스크를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석탄들이나 아니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나 투자를 못하게끔 하는 이런 겁니다. EU의 캐피탈 리퀘어먼트 레귤레이션의 디렉티브 내 은행 자기자본 요건 개선 검토, 또 보험회사의 솔벤시 2 이런 것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IFRS, 또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걸 법제화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TCF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는 이제 제도화가 됐고 법제화가 됐고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니겠느냐. 역설적이죠. 이거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NGFS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끝판 대마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 NGFS 앞에 뭐가 있냐면 Central Banks and Financial Regulators Network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녹색금융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여기에 현재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중국, 일본 해서 중앙은행과 감독기관 한 40여 개 회원사가 있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 BIS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4월 17일 날 권고안을 냈는데 1번하고 5번만 보겠습니다. 1번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한국은행에 보면은 한 금융안정국
금융 규제팀에서 이걸 대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금융 안전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시적 감독에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이 이것 때문에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기후 관련된 정보 공시 체제, TCFD를 공식 지지하면서 이 TCFD 리포팅이 IR에 완전히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권고안 아니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현재 이렇게 되고 있어요. 향후 계획이 중앙은행과 감독기관들이 전 세계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핸드북을 냅니다. 그럼 감독기관의 저 리스크 관리 핸드북은 뭐냐면 내가 그 금융기관 평가할 때 기후 리스크 2도시 시나리오 기후 리스크를 보고 재정건조서 감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도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겠죠? 이 뒤는 이제 NGFS 6대 권고안의 세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화가 된다. 그래서 시사점은 지금은 ESG도 필요 없다.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의 시대이다. 법 제도화다. 여태까지 자발적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법 제도화가 다르다. 대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거는 TCFD와 관련된 우리 내부의 정책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2도시 시나리오에서 망할지 안 망할지, 그리고 실행 로드맵, 그리고 연례 보고서 내실 때 이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가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 코드에 TCFD라는 거 혹시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세다. 그냥 바로 돌아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재밌는 케이스를 하나 발견했어요. 저 2018년 베스트 IR 웹사이트를 이렇게 쭉 조사해보니까 연도별로 있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시티그룹이 베스트 IR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봤습니다. IR 페이지가 있고, 시티그룹에 가서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IR 페이지. 재무정보 당연히 줘야죠. 애니얼 리포팅,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저게 뭐지?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픽스트 인컴 IR. 저기 따로 왔네. 스톡홀더 서비스에서 이게 이제 스톡홀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버넌스. 그 다음에 최신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몇 개 클릭하다가 재밌는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이게 얼마 전에 4월 16일 날 나온 시티그룹 노티스 오브 애니얼 미팅 앤 프락시 스테이트먼트예요. 주총을 개최하면서 이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한 130 몇 페이지가 되는 보고서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여기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목차를 보니까 우리 이번에 주총을 하는데 정기 주총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주총 안건은 뭡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 입장은 뭡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가 이제 프로포잘 1 이사의 선임부터 시작해서 프로포잘 2 독립된 회계법인 그 비준하는 거 3, 4, 5 그래서 각각 주총 의원별로 자기의 정책과 이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적혀 있어요. 130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주총 통지를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보면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하이라이트에서 이게 자기 이제 의안이에요. 의안에 대해서 1, 2, 3, 4는 찬성해 주세요. 근데 5번, 7번은 반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논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총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임원에 대해서는 누가 이번에 이제 이사로 제안이 됐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준에 미트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세부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IR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뭔가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코드 오브 컨덕트 가이드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저게 어디서 났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종현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기준과 절차를 사전 공개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모음집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의 모음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두 개인가 세 개 나왔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말고 게임의 룰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내가 회사는 돈을 시장에서 제품을 팔아서 벌지만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그 자본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여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시티가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금융기관들이 또는 연기금이 얘기하는 코드 오브 컨덕트 같은 게 싹 다 모아서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DB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주요 투자자들한테 먼저 요청하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좋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어떤 요건들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거 사전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조직을 봐야 되겠죠. 우리 조직을 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나? IR 부서에서 감나라 판단을 할 수 있나요? ESG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내부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실제 아우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주목하는 건 이제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이런 거예요. IR 부서에서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특정 부서에서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섹셔널, 크로스 펑셔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의 C레벨 임원이 있어야 되겠다. 임원이 이런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시티그룹의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금융기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죠. 괜히 감췄다가 두드러지면 더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고 이걸 나 개선하려고 하는데 도와줘.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미 돈을 얻잖아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드리고 다른 기업에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ESG 코드 오브 컨덕트 이거는 이제 대세다. 그냥 더 이상 간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